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선형일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선형일기가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이용한 선형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이용한 선형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의 단점을 보완한 게 2차 방정식을 이용한 선형일기였습니다. 오늘은 거기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자, 오늘 할 건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물고기에 대한 예측이었는데, 길이를 죽인 무게를 예측했죠. 그런데 입력 데이터가 컬럼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해당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제곱을 해서 2차 항을 만들어서 지금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금 저번 시간에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가 좀 많아요. 데이터가 늘어났어요. 특성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개로 늘어난 특성으로 한번 회귀 알고리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늘어났는데 CSV 데이터예요. 얘가. CSV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CSV 형태의 데이터인데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numpy where 말고 판다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와봐야 돼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판다스. 자, 해당 URL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CSV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SV 하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CSV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URL을 한번 URL 경로를 한번 볼까요? 어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URL 형태를 입력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length하고 height, width 해서 길이, 높이, 넓이 형태의 데이터 구조가 있네요. CSV 데이터 형태. 이게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의 탭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컬럼이고 각각의 컬럼에 매칭되는 값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해를 배열로 변환하면 각각 입력 변수 3개 또는 특성이 3개 그렇죠? 3개씩 이루어진 2차원 배열 형태로 우리가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빼고 얘가 어떤 항목인지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그래서 2차원 배열 형태로 numpy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먼저 봐야 되니까 판다스 해서 일반적으로 관리적으로 PD 합니다. PD 판다스. 자, 그러면 판다스가 외부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구조 형태가 CSV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를 읽어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컬럼의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배열 형태. 판다스에서는 그걸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대충 데이터의 구조를 이제 방금 전에 봤던 URL을 이용해서 바로 직접 봐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지금은 데이터가 56개밖에 안 돼요. 레코드가 56개 레코드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판다스에 몇 가지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조금 편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 방금 전에 봤던 판다스의 read underbar CSV 해서 CSV 파일 형태를 읽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판다스 객체로 변환이 돼요. 자, 그 중에 판다스에서 이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한 메서드가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해당 판다스 데이터에 헤드 하면 상위 5개만 읽어올 수가 있어요. 상위 5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예, 전체 데이터 말고 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5개를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위에 있는 5개가 보이죠? 랭스, 헤이트, 위드스 해서 상위 5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인덱스고 제 첫 번째 열은 인덱스 수. 레코드 수.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이 데이터의 요약. 디스크라이브 해서 요약을 볼 수가 있어요. 설명. 디스크라이브 해서 확인해 보면 그러면 자, 전체 레코드 개수가 56개다 이 말이에요. 각각 56개. 그러면 얘를 왜 확인하냐면 만약에 중간에 값이 뭐 한두 개 누락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다 보면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min 하면 평균이겠죠. 각각 데이터들의 평균. 그 다음 std 하면 표준 편차. 그 다음 min max면 최소값 최대값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 다음에는 각각 25% 위치에 해당하는 것들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중간값 딱 중간값은 25, 6, 뭐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75%에 해당하는 값 제일 큰 값. 그래서 전체적인 대략적인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우리가 스크라이브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 빠진 누락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누락 데이터가 있으면 평균값을 임의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 여기 평균값 나와 있죠. 평균값 있으니까 그걸 입력한다든지 뭐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데이터가 많으면 그 레코드 그냥 삭제시켜 버리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뭐 삭제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info 메서드입니다.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데이터의 타입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info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뭐 length, height, width가 소수점 자릿수로 이루어져 있네요. 소수점 자릿수 64비트 형태의 소수점 자릿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널이 아닌 값이 56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빈값 없이 다 값이 채워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길이, 높이, 넓이를 가지고 똑같이 뭘 지금 하려면 문계를 예측할 거예요. 문계 오늘 할 것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최근적 이웃 예측을 그걸 한번 돌려서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다른 알고리즘도 이제 돌려봐서 뭐가 스코어가 높은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측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돌려보고 가장 적합한 뭐 스코어가 높은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걸 다시 2차원 배열 형태의 numPy 배열 형태로 이제 바꿀 거예요. 항상 사이킨런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해당 판다스에서 to numpy 하면 numpy 배열로 변경을 해줍니다. 얘를 numpy 배열. 그러니까 지금 numpy 배열로 변경이 되는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니까 shape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구조를. 예, 오늘 할 건 이게 지금 K 근접 이웃 예측 앞에 했던 K 니어버스 레그레셔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다 이 말이야. 쉐이프를 찍어보면 non5 배열로 전환된 게 뭐 56
행의 3열 구조. 그러니까 56행의 3열 구조가 맞죠? 아까 데이터 카운터 개수가, 레코드 개수가 56개였고, length, height, width 해서 각각 특성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성이, 이제는 특성이 3개. 길이, 높이, 넓이를 이용해서, 뭘로? 무게를 예측할 거예요. 근데 그걸, 저번에 했던 K-니어버스 레그레시어로 한번 돌려볼 거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건 측정 안 하고 그것만 측정할 겁니다. 그럼 얘를 곡선의 그래프 형태로는 그리기 힘들어요. 왜냐? 컬럼이 데이터가 특성이 3개죠. 앞에서 우리 그래프 그렸던 건 뭐 입력 데이터 1개일 때 결과 방정식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입력 데이터가 3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그려서 그래프를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3차원, 4차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 스코어를 측정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떤 알고리즘이 최적의 알고리즘인가는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스코어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순한 K 최근적 이어 분류해서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훈련 데이터의 스코어는 98이고 평가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는 99입니다. 99. 그래서 조금 얘가 훈련 데이터가 무조건 더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코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지금 현재 그냥 첫 번째 K 예전 거 최근적 이웃 분류 이웃 예측 요걸로 돌렸을 때 지금 요 형태예요. 얘가 반대로 되면 좋아요. 요게 999 요게 98이면 아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최근적 이웃 예측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얘가 단점이 있었죠. 범위를 벗어나면 똑같은 값을 예측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선형회기였어요. 선형회기. 그래서 다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회기로 바꿔봅시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밑에 알고리즘만 바꾸면 돼요. K-니어버스 레그레시어를 그대로 이걸로 바꾸면 됩니다. 리니어 레그레시어로 바꿔서 똑같은 데이터를 이걸로 선형회기 예측으로. 자, 그런데 이제 얘가 특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 다항 선형회기 또는 다중 선형회기 이렇게 부릅니다. 특성이 이제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코어는 높아집니다. 우리가 길이 하나 주고 무게 예측할 때보다 길이, 높이, 넓이 주고 무게를 예측하는 게 정확성이 높죠.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내용인데 뭐 어느 정도 스코어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걸 그냥 데이터가 똑같이 주어지고 지금 먼저 뭐 레그레션만 달라졌어요. 레그레션만 그냥 얘는 예측이고 예측은 할 필요가 없고 네, 지금은 정확도만 출력하겠습니다. 아까는 9899였는데 그게 없네. 임포트가 레그레시오가 안 돼 있네. 임포트를 레그레시오로 바꿔주고 리니어 레그레시오로 바꿔주고 나면 다시 해보면 자 9587이네. 9587 스코어가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선형회기로는 9587 선형회기 9587 우선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다른 거랑 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냥 측정한 것만 보겠습니다. 평가한 것만.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선형회기 얘는 뭐 길이, 높이, 넓이만 준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길이, 높이, 넓이만 준 선형회기. 그러면 길이, 높이, 넓이만 준 선형회기예요. 자, 그랬더니 조금 아까 뭐 요거보다 더 낫네요. 9587, 9587. 그러면 이제 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코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오늘 할 주 내용인 다항 특성입니다. 다항 특성. 자, 다항 특성 뭐냐면 특성을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게 다항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어떠한 항목, 특성, 칼럼의 종류가 많아지면 정확도 여기서 우리가 여기 스코어가 표기 모델에서는 결정계수라고 했죠. 어떤 오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에 대한 수치, 그게 결정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은지 낮은지 그걸 다항 특성을 만들어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기본적인 이론상으로는 특성이 많아지면 스코어가 높아진다. 그 얘기요. 특성이 많다는 말은 입력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면 그걸 많이 학습을 하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코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 데이터예요. 길이, 높이, 넓이 데이터인데, 그럼 얘를 지금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맨 처음 했던 건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ax 플러스 b. 그런데 그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길이가 데이터가 특성이 하나니까 그 하나를 다시 제곱으로 똑같이 모든 데이터에 제곱을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로 하나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걸 특성을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형태를 우리가 오늘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게 길이, 높이, 넓이에요. 그러면 저번처럼 이걸 길이 제곱, 높이 제곱, 넓이 제곱 이렇게 임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을 해도 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이클런에서 우리가 특성을 늘려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제목이 이제 특성공학이에요. 기존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특성을 도출하는 걸 특성공학이라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주어진 특성이 여러 개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주어진 게 뭐 여러 가지 무게를 예측하는데 지금 주어진 길이, 넓이, 높이 외에 비늘의 개수, 모양,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가 처음부터 주어졌다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3개만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특성을 생성해내는 걸 우리가 특성공학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이클런에서 이 특성을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특성을 만들어주는 변환기가 있는데 그게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해요. 특성을 바꿔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방식으로 특성을 만들어주냐면 생성을 해주는데 인수값이 기본적인 인수값이 있습니다. 디그리 2 하면 이제 2차 방정식 형태의 특성을 임의로 늘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 하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특성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2를 쓰니까 뭐 하냐면 자신을 제곱하고 b의 수와 곱함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신을 제곱하고 b의 수와 곱한다. 그러면 각각의 배열의 값이 하나 있으면 제곱하고 b의 수하고 곱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래 2, 3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배열의 값이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1 찍습니다. 1 찍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숫자를 순서대로 찍어요. 2, 3. 그 다음에 할 건 연산을 합니다. 자신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는 4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랑 곱해요. 그럼 2, 3은 6. 그럼 2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할 차례죠? 3, 3은 9. 그런데 뒤에 건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2, 3 두 개의 값을 사이클론의 변환기를 이용하면 생성되는 특성이 원래 값은 2, 3이면 생성된 특성은 1, 2, 3, 4, 6, 9 해서 6개의 특성이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대요. 2, 3, 4.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 이거는 순서대로 적어요. 3, 4 그 다음에는 2는 4 그렇죠? 2, 3은 6 그 다음 2, 4, 8 그럼 2는 끝납니다. 또 3, 3은 9 3, 4, 12 그럼 3 끝나고 그럼 4는 4, 4, 16 D는 없어. 그렇게 해서 특성을 임의로 생성해내는 게 사이클론이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방법이에요. 데이터가 종류가 작을 때.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폴리노미널 피처스 해서 얘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클론의 어떠한
그 알고리즘 외에 클래스들도 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먼저 핀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주어요. 값을 주면 얘가 값의 형태가 어떤지를 이제 분석을 하겠죠. 고객체가 분석을 하고 나면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이제 그 분석된 거에 의해서 해당 값을 가지고 변환된 특성, 다중 특성을 만들어내는 게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음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인풋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인풋가 이렇게 해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사이클런에 프로세싱해서 전처리기에 해당되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전처리 데이터를 먼저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입하기 전에 미리 전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얘를 다항 특성 만들기. 그런데 쓸 거는 알고리즘은 선형회기 그대로. 선형회기에 대입하는데 그 전에 특성을 여러 개 만들겠다. 그 얘기야. 선형회기에 대입하기 전에 자, 폴리노미얼 피처스 해서 입력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두 개 다 형태를 변환해줘야 됩니다. include on the bias false 하면 아까 얘가 기본적으로 1이 생성이 됐어요. 무조건 1 찍었죠, 제가. 앞에 1. 근데 실제로 1은 어떤 값을 곱해도 전혀 수에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렇죠? 어떤 값을 곱해도 우리가 여기 지금 방정식을 계산할 거죠. 방정식을 계산할 건데 얘는 어디를 곱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길어지니까 include bias false 하면 1은 생략하겠다. 1은 생략. 초기에 사용됐던 1은 생략. 1은 안 할 거예요. 생성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할 때에는 훈련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훈련 데이터. 자, 훈련 데이터를 입력해서 훈련 데이터의 구조를 얘가 파악을 하겠죠. 지금 현재 훈련 데이터가 36개, 56개, 아까 56개였는데 우리가 25%에 75%로 나누면 50, 7, 5, 30 몇 개로 나눠지겠네요. 그러면 그걸 데이터를 주고 그러면 얘가 구조를 파악을 하겠죠. 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트랜스폼 해서 다중 특성, 다항 특성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항 특성 생성하는 거는 트레인도 생성해야 되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도 다항 특성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개가 구조가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그걸 다시 어디 트랜폴리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리니어 레그레이션에 그대로 폴리 이렇게 된 거 다중 특성으로 만든 데이터를 이제 피트거나 할 때 입력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자, 아까 그냥 주어진 3개로 했을 때가 봅시다. 3개로 했을 때 주어진 거 3개로 했을 때 987이었어요. 스코어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를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스코어밖에 없어요. 지금 얘가 특성이 여러 개라서 그래프를 못 그려요. 지금 차원수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로 우리가 얘가 정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지 그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랬더니 9997, 9997 엄청나게 높아졌죠? 9997이에요. 특성을 여러 개 만들었더니 9997로 높아졌습니다. 특성 이걸로 했더니 특성을 만들고 나서 했더니 지금 9997이에요. 여기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9997. 그렇죠? 9997. 앞에 그냥 3개만, 그렇죠? 3개만 가지고 폴리 안 하고 했을 때는 아까 9587이었는데 지금 다항 특성 만들고 나서 디그리가 기본이 2인 다항 특성을 만들고 나서는 9997로 스코어가 아주 알맞게 높아졌습니다. 알맞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한번 예측도 한번 해볼까요? 특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13번째 뭔지 모르지만 13번째에 테스트 데이터가 뭔지 몰라요. 얘를 폴리 시킨 걸로 바꿔야 되네. 폴리 되어 있는 거 그냥 값으로 해도 되는데 특성을 폴리 시킨 걸로. 그러니까 13번째의 특성이 폴리 된 것과 그걸 뭘로 예측하는지 테스트 데이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개는 이게 뭐냐면 길이와 우리가 넓이하고 높이죠? 그걸 다항 특성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원래 데이터를 지금 아까 우리가 3개니까 3개는 폴리가 되면 1 빼면 어디였지? 3개는 만약에 얘가 데이터가 3개일 때는 이걸로 출력합시다. 폴리된 거. 테스트 트레인도 상관없는데 쉐이프 이렇게 찍어봐야 돼 지금 형태가 3개를 다음 특성으로 구성했을 때 9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14개의 구항이네 구항 3개를 폴리시키면 9개의 특성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가 생성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원래 값은 300g이네요. 300g입니다. 이게 아마 길이고, 그래서 첫 번째 길이였고, 요게 높이, 헤이트고, 이게 위드스인데, 요거 하면은 우리가 디그리 프로 하면 이거 제곱 27.3제곱이 745.29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걸 곱하고 이게 원래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이렇게 돼 있을 때가 300g으로 지금 원래 데이터는 그런데 그러면 프리딕트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프리딕트로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예측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얘가 원래는 300이에요. 300. 그런데 뭘로 예측하느냐? 테스트 인풋 말고 폴리로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로 같이 줘야 되니까 폴리로 예측을 해보면 예측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76 원래의 타겟 값은 300인데 276 해서 뭐 한 24g 정도 차이가 나네요. 24g 정도. 자,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항 특성입니다. 다항 특성. 얘는 13번째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13번째 걸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있죠? 선생님 그러면 얘가 지금 2번째 그러니까 2라는 말은 2차 방정식을 의미를 합니다. 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자신을 제곱하고 그 다음 뒤에 거랑 또 곱하고 그래서 보면 9개 9개 실제로는 이거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항이 9개 만약에 3개면 값이 열이 두 개인 걸 아까 우리가 하면 1, 2, 3, 4, 6, 9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거는 보통 그러면 얘는 지값이고 그렇죠? 지값. 그 다음에 얘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제곱 있고 이 스스로의 값 있고 그 다음에 얘 거랑 곱한 값도 있어요. 제곱이 있으니까 방정식을 계산할 때 뭐 z 예를 들면 z는 9 4 뭐 4가 아니고 원래 2, 3이니까 2a 2 곱하기 제곱 a 플러스 지금 어떻게 되냐면 3 제곱 뭐 순서가 잠깐 있는 거 아니니까 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3제곱 2 플러스 뭐 그 다음에 2, 3은 6 그렇죠? 6c 플러스 그 다음에 2, 3은 6 더 없나? 2는 4는 아까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각각 자신의 값이 있습니다. 2d 플러스 뭐 3d 플러스 맨 마지막은 뭐
2는 절편은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 대 쓰이냐면 절편 곱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1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1 곱하는 안 곱하는 똑같은 거니까. 이런 형태의 지금 방정식에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항이 많으면 방정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방정식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얘가 그림을 한번 보면 자,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인수값이 기본 인수값 디그리는 2예요. 2차 방정식을 만든 제곱이 하나씩 들어가는 게 2가 이 말이에요. 그럼 뭐 5면은 막 5의 제곱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아까 입력 데이터가 3개였을 때 디그리가 2면 9인데 지금 만약에 디그리가 5면은 만들어진 항이 총 55개가 됩니다. 입력 데이터의 개수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55개의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특성이 많다는 말은 실제로는 특성이 많으면 얘가 훈련 데이터에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요. 완전 훈련 데이터에 모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만약에 분포도를 그렸다 치면은 특성을 방 특성 디그리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모든 점을 연결하는 방정식 형태를 생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트레인 데이터에 완전히 알맞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트레인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실무에서 검증할 건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러나 얘는 완전히 트레인에 맞는 방정식의 형태, 곡선 형태. 완전히 하나도 안 빼먹고 저 위에 어디에 값이 되어 있는 돌연 변이까지도 포함하는 방정식 형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훈련 데이터에 완전히 100% 거의 100% 최적화되어 있는 방정식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특성이 작은 거는 만약 특성이 개수가 얼마 안 되면 곡선을 찾아내긴 내는데 원만한 방정식의 곡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점들을 지나가진 않지만 거의 모든 점들 있죠. 데이터를 차이가 각각 많이 안 나는 형태로 비슷비슷한 곡선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특성이 작다면 각각의. 그래서 지금 얘가 디그리가 아까 기본은 5인데 그림에서처럼 디그리를 한번 5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디그리를 5 형태로. 그래 놓고 얘를 못 찍어내니까 이제 요거는 생략하고 테스트 데이터 디그리가 5면 특성이 데이터보다 많으니까 출력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자 디그리 5 해놓고 스코어만 측정해 봅시다. 그래서 디그리가 5일 때의 쉐이프 테스트 데이터의 구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자 그랬더니 그렇죠?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는 14개인데 특성이 55개예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개수보다 컬럼의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항목의 개수가. 그랬더니 보세요. 저기 훈련 데이터의 스코어는 결정 개수는 0.99입니다. 근데 1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요 그래프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생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훈련 데이터에만 맞게 한 거다 이 말. 훈련 데이터에만 맞게.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되면 걔는 보세요. 스코어가 마이너스입니다. 한 개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응? 이 그래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엉뚱한 세트 형태의 여기에 점이 찍히는 어떤 곳에 점이 찍히는 데이터면 이건 완전히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과대적합이라 합니다. 엄청난 과대적합이에요. 디그리가 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그리가 높을수록 완전히 훈련 데이터에만 적합한 과대적합이 발생합니다. 스코어가 높기는 높은데 훈련 데이터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테스트 데이터도 같이 스코어가 높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뭐 과대적합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특성 규제라는 말이에요. 특성 규제. 특성 규제. 특성 규제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특성 규제. 특성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방금 전에도 봤듯이 얘가 단점이 훈련 데이터에만 집중되니까 특성을 늘리면서 그 대신 테스트 스코어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특성 규제입니다. 특성 규제. 그래서 다음 특성이 늘어나면 스코어가 높는데 뭐 훈련 데이터에 너무 강력하게 학습되어서 새로운 신규 데이터는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디그리는 높이긴 높이는데 그 대신에 훈련 세트를 과도하게 학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규제를 하는데 아까 그림에서처럼 조금 완만해지도록 곡선의 형태가 모든 데이터를 아울릴 수 있도록 완만해지도록 이 기울기를 조금 조정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성 규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들이 뒤에 가면 갈수록 뭘 하냐면 훈련을 많이 시켜요. 지금은 우리가 한 번밖에 훈련을 안 시키지만 뒤에 가면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을 한다면 얘가 지금 누굴 훈련시키냐면 훈련 데이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신규 유입되는 데이터를 훈련 안 시키고 어쨌든 특성이 늘어나든 아니면 뭔가 학습 훈련 횟수가 늘어나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를 느리긴 느리는데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대적합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알고리즘마다. 그래서 알고리즘마다 스코어를 높이긴 하는데 그걸 조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들은 나중에 가면 학습을 많이 시켜요. 학습 횟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를 학습 횟수를 늘리면 아까 얘기했죠. 훈련 데이터를 위주로 학습하다 보니까 훈련 데이터의 스코어는 높아지는데 그럼 학습 횟수를 늘려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과대적합을 막기 위해서 학습 훈련 횟수를 줄이면 스코어가 두 개 다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훈련 횟수, 학습 횟수는 그대로 두고 줄이는 방법이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훈련 데이터는 빼먹어요. 일부러 랜덤하게 학습을 할 때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데이터 빼먹고 시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데이터 빼먹고 시키고 한두 개 빼먹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울기를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조금 완만한 형태로 기울기를 조금 줄이겠다 이 말. 개수들을 좀 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조정해서 올바른 형태로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을 규제하는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보면 자, 세 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리치 알고리즘입니다. 리치 알고리즘. 학습하는 방법은 선형핵이랑 똑같아요. 방정식을 학습하는 데에 얘는 규제하는 어떤 인수값을 우리가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규제하는 인수값 이름이 알파예요. 알파라는 인수값이에요. 그래서 기본값은 1인데 범위는 0에서부터 1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소수점 단위로. 자, 그러면 얘는 뭐 하냐면 개수를 제곱한 것으로 규제를 조금 줄입니다. 제곱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 기울기 있죠. 기울기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봐서 그 값을 큰 거를 기준으로 규제를 조금 한다 이 말이에요. 리치 알고리즘. 그러니까 선형회기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인수값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리치입니다. 리치. 그래서 그걸 하나 봅시다. 그 알고리즘을 하나. 데이터는 똑같으니까. 이제 특성 규제. 이름이 이제 특성 규제. 첫 번째는 리치예요. 리치는 개수의 제곱을 기준으로 규제를 합니다. 제곱 기준으로 규제.
자, 데이터는 똑같은데 그 전에 뭐 또 하나 해야 돼. 뭘 선행할 거냐면 요 데이터 구조 봅시다. 지금 현재 데이터 구조가 길이, 높이, 넓이에요. 이거 비슷한 건 우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봤습니다. 분류 알고리즘 할 때. 거기에 뭐가 주어졌냐면 넓이, 길이와 무게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였어요. 농원지, 빙원지. 뒤에 가서 표준화라는 걸 한번 했습니다. 표준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표준화. 왜냐? 지금 현재 얘도 범위가, 단위가 다르죠? 길이, 높이, 넓이가 물론 얘가 센티미터로 치는데 그 단위가 같기는 한데 길이, 높이, 넓이가 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마다 증감되는 단위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표준화 시킨 건 표준 평자하고 우리가 평균을 구해서 표준화를 시켰는데 사이클론에 표준화를 시켜주는 또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이제 사이클론에 있는 표준화를 시켜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냥 표준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또 더 할 거예요. 갈수록 이제 또 임포트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추가로 하고 자, 임포트 한거 볼까요? 트레인 테스트는 테스트 스플리트는 이건 어차피 분할기고 아까 지금 뭐 다음 특성 만들기 위해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랑 같이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리니어 모델의 리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형 행위와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프리프로세싱 아까 프리프로세싱이 어디에 속했냐면 다음 특성 만들기도 프리프로세싱 패키지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스탠다드 스칼라가 표준화 클래스예요. 표준화 클래스. 그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먼저 시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표준화도 시키고 특성도 여러 개 만든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특성도 만들고 스케일까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특성은 어차피 여러 개 지금 우리가 특성을 여러 개 하고 그 대신 규제를 추가하는 거니까 있죠. 특성은 디그리를 5, 그러니까 5차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 표준화 시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해당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고 다음 특성 표준화도 해당 클래스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해요. 그러면 같이 핏합니다. 항상 메서드에 들어갈 건 훈련 데이터예요.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면 얘가 뭐 하냐면 구조를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구조 파악해서 다음 특성을 만드는 거고 얘는 구조를 파악해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럼 똑같이 메서드는 두 개 다 트랜스포머 메서드예요. 얘가 이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특성을 늘려주는 거고 스탠다드 스칼라는 표준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표준화 시켜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까지 시켜놓고 조금 쉬고 봅시다. 계속해서 특성 규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화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리티를 호출하면 됩니다. 리티 똑같아요. 이름이 다를 뿐. 리티를 한번 호출해서 지금은 스코어를 한번 집중해볼게요. 자, 트레인 스케일드, 테스트 스케일드 해서 훈련과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티고 그 다음에 폴리 시킨 건 5폴리, 디그리가 5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리티는 기본 알파 값 규제값은 1입니다. 범위는 0에서부터 얘가 알파 규제 범위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10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기본 규제값을 생성해서 기본 규제값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디그리를 5로 한 기본 규제값. 자, 그랬더니 9897 얘가 리치를 이용해서 디그리 5 주고 했더니 뭐 9897 아까 우리가 이거예요. 9897이면 괜찮죠? 9897 규제를 같이 하는 리치를 이용해서 뭐 디그리를 5나 줬어요. 그러면 아까 그냥 리니어 레그레이션은 5 했을 때 디그리를 5 했을 때 훈련 데이터는 99였고 그렇죠? 훈련 데이터는 99였고 테스트 ES 스코어는 마이너스 143입니다.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똑같이 디그리를 5로 주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제값을 기본 규제값을 1로 주고 했을 때 스코어를 측정해 보니까 9897이에요. 물론 훈련 스코어가 98로 낮아졌지만 테스트 스코어가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람직한 알고리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형 리그레이션 이용하는 것보다 규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리치 클래스를 이용하는 게 더 알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요거 리치에 지금 알파 값을 기본 값으로 줬어요. 그렇죠? 기본 값으로 주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9897이었는데 만약에 이 알파 값이 기본 값인 1 외에 규제 범위를 0에서 1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가는 값이라도 벌써 100번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0을 준다 치면은 101번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인수값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알맞은 인수값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할 때는 얘도 바꿔가면서 합니다. 얘가 기본 2일 때 요거, 3일 때 요거, 4일 때 요거, 5일 때 요거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스코어가 높아진다면. 지금 현재의 스코어 9897 정도는 적당한데 만약에 데이터가 다른 경우에 그런 정도의 스코어가 안 나온다면 얘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알파값, 규제값도 같이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돌려볼 수가 없어요. 응? 이거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이제 얘가 1일 때에 알파값 1에서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인수값을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해당 알고리즘에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적절한 규제값을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규제값이 리치 메서드 지금 리치 클래스에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규제값이 종류가 하나니까 간단하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럼 뭐냐면 그림에서 우선 보면 자, 그래프의 가로축은 알파 지수예요. 알파 값이 우리가 아까 0에서 1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까지 0에서 100까지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 0에서 100까지의 100번은 아니고 그냥 0.001, 0.01, 0.11, 10배 이 정도만 주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좀 등성등성하게 두고 그리고 해당 알파 값을 줄 때마다 얘 스코어가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측정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측정을 할 거예요. 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알파 값에 따른 스코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가장 알맞은 규제 알파 값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적절한 규제 찾기. 우선 보면 이제 이거는 아직 생략을 하고 이놈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자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를 담을 배열을 빈 배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알파 값에 따라서 각각 테스트 스코어, 트레인 스코어를 어펜드 시킬 겁니다. 저장해서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 리스트를 배열 그래프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 값을 임의로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수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0.001부터 시작해서 100 정도 대충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문에서 얘가 알파가 리스트예요. 지금 리스트 배열입니다. 자, 뭐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 훈련을 시키냐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훈련시키는데 각각의 알파 값을 0.01에서 100까지 바꿔가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죠? 리지 메서드를 호출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해당 스코어를 뭐 스트링과 테스트 스코어에 어펜드 시켜서 누적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 놓고 그래프를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선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거 있죠. 여기까지의 이 지금 가로축의 범위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쓰면 0.001, 0.01, 0.11 사이는 너무 촘촘해요. 그렇죠? 근데 뒤에 10과 100 사이는 벌써 얘가 거리가 X축의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는 촘촘하고, 그렇죠? 물론 얘가 10배씩 뛰어넘는 건 맞는데 X축으로 쓰기에는 얘를 축으로 쓰기에는 알맞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왜 이 단위로 했냐면 이걸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X축을 바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단위 이름은 0.01은 뭐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로그 지수로 표현하면 응? 마이너스 3승. 그럼 0.01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2승. 그렇게 하면 0.1은 마이너스 1이고 1은 0이고, 그렇죠? 10의 1승은 10이고 그 다음에 10승 1승 0 1 2 이렇게 될 거예요.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가로축이 이제는 동일한 간격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걸 바꾼 게 로그 함수예요.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뒤에 10과 100 단위가 너무 간격이 넓고 여기는 간격이 좁으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그래프를 확인을 못하니까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지수 부분을 축으로 놓겠다 이 말입니다. X축. 여기가 간격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일씩 그 바꾸는 게 그냥 mp 로그 10 하면 지수를 축으로 놓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배열의 값 중에. 그래서 요걸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인수값이 지금 알파가 하나니까 지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 개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이클론에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하나니까 간단하게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래 놓고 과연 디그리가 5일 때에 알파 값이 얼마가 제일 적절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알파 값이 뭐냐면 그래프의 높이가 높으면서 이게 파란 게 훈련 점수예요. 훈련 스코어예요. 주황이가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높으면서 두 개가 간격이 가장 좁은 점이 적절한 값이에요. 그 뒤에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항상 두 개가 높은데 두 개가 가까워야 돼요.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란 말은 0.001이란 이 말이에요. 그거는 훈련 데이터는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0.001은 규제를 거의 안 했다 이 말이에요. 0이 가깝죠. 그러니까 규제를 거의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제를 안 했으니 당연히 훈련 데이터한테 훈련 데이터에 종속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테스트 데이터는 96 밑으로. 그러면 두 개가 가까우면서 높은 걸 찾아야 돼요. 훈련 스코어만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가까우면서 서로 높은 지점이 요 정도 되네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말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 말이겠죠? 마이너스 1, 10의 마이너스 1. 뭐 0.01. 0.01이 이제 가장 뭐 적합한 알파 값이다. 이 말 0.1. 마이너스 1, 0.1. 그러면 0.1을 두고 0.1로 세팅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아까 했던 거 아무것도 안 주고 표본 값일 때 얘기예요. 이게 표본 규제를 하는데 이거는 알파 값이 얘는 데이터가 알파 값이 규제 값이 기본일 때 1일 때 얘기예요. 디그리는 똑같이 5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찾은 건
디그리가 5일 때 적정한 그래프에서 찾은 건 0.1이었네요. 0.1. 그러면 이제 얘를 주석을 하고 요건 주석을 풀고 그러면 0.1이 좋은 값이라고 했으니 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는 0.1 약간 0.1이 좋다고 좋은 거라고 그래프에서 얘기했으니까 진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0.1로 바꾸고 다시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9998이네. 9998 알파를 0.01로 두고 있을 때 규제값이 0.1일 때 하니까 뭐 9998 아까 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0.01 그렇죠. 0.01이 높아졌네요. 9897에서 9998 이제 여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베스트인 건. 그래서 디그리 특성항을 늘리고 그 대신에 규제값을 주어서 같이 최적의 스코어를 찾는 알고리즘이 리치입니다. 리치가 많이 써요. 그냥 일반 우리가 리니어 레그레이션보다. 이게 규제를 같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그러면 회계는 리치 외에 또 라쏘라는 것도 있어요. 비슷한 게 라쏘 회계. 아까 리치는 제곱, 개수의 길기의 제곱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거고 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 제곱하고 절대값이 리터 값이 다르죠? 제곱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알고리즘에서 항상 제곱하고 절대값을 구해서 그걸로 규제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값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또는 제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절대값하고 제곱에 어쨌든 결과값은 다르니까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리트와 라스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스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0부터 100까지예요. 100 사이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뭐 바꾸면 돼요. 이름을 리치 대신에 라쏘로만 바꾸면 됩니다. 응? 현재 주어진 거에서.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합시다. 연습 문제. 라쏘를 이용해서 이름이 이제 라쏘예요. 라쏘. 응? 라쏘 이름이 그것만 바꾸면 돼요. 클래스만 생성자 함수만 바꾸면 됩니다. 규제값은 동일해요. 리치 대신에 라쏘입니다. 라쏘. 자, 라쏘 특성 규제. 얘는 이름이 라쏘는 개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가 좀 다를 거예요. 뭐 알파 값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리트에서는 방금 전에 이거 찾았을 때 찾았을 때 0.1로 찾아서 했는데 라쏘는 뭐가 최저값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최저값을 찾아서 제일 높은 스코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대로 여기에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리치를 라쏘로만 샥 바꾸면 돼요. 나머지 손 안 대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코드를 이용해서 라쏘로 최대의 최적의 알파 값이 뭔지 리치를 라쏘로만 바꾸면 되지 뭐. 거기에 혹시나 에러가 맥스 이터가 에러가 날라온 거. 라쏘는 그게 있어요. 학습 횟수가 또 인수값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혹시나 에러가 나면 라쏘가 여기에 있어요. 맥스 이터가 또 인수값이 있는데 학습 횟수예요. 예, 여러 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다른 게 그래서 요것만 추가를 하세요. 라쏘인데 맥스 이터가 뭐냐면 훈련 횟수가 얘는 좀 늘어나야 돼요. 여러 번 훈련을 해서 얘는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가를 해서 기본적인 최적의 알파 값을 한번 찾아내기. 요것만 바꾸고.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